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승용차가 지하 통로로 추락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왼쪽 제동등이 켜진 듯 밝게 보입니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사 측은 햇빛에 반사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동등이 켜진 다른 영상에서도 양측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족 측은 1차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내세웠지만 제조사 측은 충돌 관성으로 페달이 움직여 불이 들어왔다고 맞섰습니다. 유로 NCAP 테스트 중에 차대차 부딪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만든 시험인데 70km로 그걸 부딪힙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사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할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최근 검찰이 민사소송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또 저희를 2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미 경찰에서 10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결론낸 사항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도 표류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등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늘면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을 태운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시속 180km를 넘어선 통제 불능 상태는 1분 가까이 이어졌고 무려 2.5km를 달려 승용차를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화재로까지 이어진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접수된 사고는 모두 112건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20건이 넘었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다만 조금만 침착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빨라진다면 먼저 있는 힘껏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땐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버튼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입니다. EPB라고 부르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핸들이나 기어 근처에 있고 차량에 따라 누르거나 당기면 작동합니다. 버튼을 짧게 여러 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손을 떼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시동을 끄는 것도 방법인데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수차례 반복하는 등 차량마다 주행 중 시동 끄는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갑자기 급가속하는 자동차. 속력을 줄이지 못하는 운전자. 시동을 거는 순간에 차가 요동을 하면서 그냥 전속력으로 날아가지고 브레이크도 밟고 피해다하는데도 기장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밀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정신없죠. 의도하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못한 급발진 의심 사고. 결국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거기하고 나 먹어도 된다 이제.
자동차의 결함일까? 운전자의 실수일까? 엑셀과 브레이크의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도연이가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 어서 와. 오늘 사왔다 할머니가. 이것도 사고. 도연아. 68살 최모 씨는 평소처럼 손자 도연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나와.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던 그때 최 씨의 자동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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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 넘게 질주하다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날아올라 배수 시설에 충돌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탔던 손자 도연이가 숨졌고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 이후 9달이 지난 지금 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역사 초급을 한국사 시험 봐서 땄었거든요. 도연이의 꿈과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학 이제 5학년 때부터는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를 이제 보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진학을 할지 자기가 이제 계획도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고 이 책은 저희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도연이 묘비에 책을 갖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도연이 읽지를 못했던 책이긴 하죠. 도연이 아빠 이상훈 씨.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또 안 들려요. 저희 귀에는 이제 음향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봐야 되니까. 어머니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실제 운전자가 D에서 N에서 D로 변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그 다음에 그 긴급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경고음이 들렸는데 그 경고음이 언제 시점부터 언제까지 들렸는지, 어쨌든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음향학적 특성들을 모든 거를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100%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사고 차량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사고 5초 전에 붕 떠서 날아가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면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를 붕 떠서 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사고 현장을 수십 번 다니고 목격자를 찾아 탄원서도 받았지만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는. 차를 여기다 지금 빼놨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네. 구겨진 사고 차량은 정비업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수에서도 EDR 데이터를 결과를 추출해서 감정 분석을 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외부의 감정기관을 통해서도 EDR 추출을 다시 해서 분석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차량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과속 차량을 볼 수 없는 좁은 도로.
주민들도 그날의 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살짝 찍히고 여기도 살짝 찍혀요. 이거를 차량이 가속을 해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게 좀 의아한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동네만 20년 넘게 살았고 이 도로도 저도 운전자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과속을 했다? 이게 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교차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면서 조심하는 구간이 여기 다리 건너서 바로 여기 학원 들어오는 그 길이거든요. 무서운 거죠. 내가 가족들하고 탔는데 차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서운 거죠. 생각하기도 쉽죠. 저도 제 매장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저희도 무섭죠.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 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 급발진. 급발진 의심 사고는 1990년대부터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한 해 13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오다가 최근 30건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직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어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갖다가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고 차량을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는데 운전자가 당황하면서 이미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현상이 재현이 되거나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급발진에서 밝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라도 급발진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급발진이네? 예. 100% 급발진이다. 이건 급발진 유사 사례나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100% 급발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할머니의 잘못이라고 법원에 기소한다면 제가 무죄 판결 받아오겠습니다. 급발진 전문가들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신호 이상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를 주장합니다. 전자화, 그러니까 센서와 컴퓨터를 장착하면 사실 급발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제어 시스템의 문제예요. 일렉트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네. 우리말로 전자제어 장치. 예컨대 제 이 스마트폰이 가끔 가다가 저절로 폭 하고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그 서비스 센터 가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잘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안 됐는데 그럼 그때 갖고 오세요. 그걸 제가 봐야 됩니다. 근데 급발진 나는 그 사고 날 때는 국과수 직원이 못 보잖아요. 이미 폐차된 차, 그 고철 덩어리거든요. 갖고 가서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 손을 연결하니까 불 들어오네. 정상.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직전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EDR 장치만 걔만 멀쩡히 살아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DR 장치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EDR이라는 것 자체가 ECU를 통해서 나와서 기록이 되는 건데 차가 미쳤는데 미친 차에서 나온 기록 자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EDR에 나온 기록 자체가 굉장히 엉망인 것들이 좀 있어요.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정성 평가 국제 표준에 보면 굉장히 제조사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발언이 여기 나오는데 EDR에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기록이 됐다는 게 사람이 진짜 밟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황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밟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의 신뢰성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산 차량의 결함을 밝혀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차량에서
탈거한 에어백 제어 장치이자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사고 기록 장치는 에어백 제어 장치 내에 있는 기능인데요. 얘를 탈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다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로 기판이 있습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8핀짜리 작은 칩입니다. EDR에는 운전자가 엑셀을 밟는 정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한 15가지의 필수 항목과 엔진 회전수, 조향 관련 정보 등 최대 45가지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은 특정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고가 발생이 되고 시스템이 사고라고 판단했을 때 특정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데이터들을 스탬프 찍듯이 딱 찍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나기 5초 전부터 사고 난 순간까지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 이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운전자와 감정기관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측은 감정 결과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량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EDR 결과만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EDR에 대한 맹신에 대한 책임은 국과수가 있는 겁니다. 국과수가 사고가 난 후에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를 조사는 이거는 하지는 않고 사고 난 차만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럼 볼 수 있는 게 뭐냐? EDR이 있으면 EDR 데이터. 그다음에 교과서처럼 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국과수의 감정은 과학적일까요? 데이터 추출 방법인데요. 차량 손상이 적은 탐사 보고서 기록 제작진은 강원도 원주 본원을 찾아 국내 방송사 최초로 국과수가 수행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EDR 기록을 이용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 EDR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의 신뢰성을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만 의존해 감정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면서 국과수는 EDR 데이터 값을 뽑아서 주행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EDR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 교통사고와 같은 주행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좌측 영상이 이제 그 실제 차량 충돌 실험을 한 영상이고요. 그 우측 영상이 충돌 실험으로부터 얻어낸 EDR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충돌 상황을 재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조향하고 하는 상황들이 같은 시퀀스 내에서 이제 그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 티볼리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향 분석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국과수 자체 프로그램으로 사고 차량의 엔진 회전수를 알아낼 수 있고 차량 속력까지 계산이 가능해 사고 전반을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코딩을 해서 이 엔진음을 추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어가 중립에 있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아 굉음과 함께 RPM이 크게 올라갔고 이후 기어가 주행으로 바뀐 다음에는 1차 사고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어 엑셀을 100% 밟았는데도 속력이 시속 116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니터랑 추돌했을 때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영상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시험 지점에 충돌하기까지 이제 그 녹화되어 있던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은 우측에 이제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음향 주파수를 엔진 회전수로 이제 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에 대한 이제 그 결과 그래프는 아래에 이제 그 나타낸 바와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엔진 회전수가 한 2000 얼마에서 갑자기 이제 그 6200 RPM으로 6200에서 6400 RPM으로 확 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감속을 했다가 그러고서 모닌 차량을 추돌하는 상황 보여지고요.
제작진은 현장에서 국과수 음향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담긴 RPM 그 회전수를 아까 그 코딩된 그 기계에 우리가 바로 담아가지고 그 패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 차량 진단기에서 현재 차량의 엔진 회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속 페달을 밟아가면서 엔진을 구동시키고 그때 나타나는 엔진 음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소리와 차량 진단기를 통해 나오는 차량의 엔진 회전수, 그리고 국과수 자체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엔진 회전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 실험 차량에서 얻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실험 차량의 엔진 RPM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아이들 주파수가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가속 페달을 밟고 땜에 따라 엔진 RPM이 상승, 하강, 상승, 하강 하는 모습이 이렇게 톱니 형태로 확인이 되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엔진 RPM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 상태인 800rpm부터 시작을 해서 약 3500rpm, 또 800rpm까지 떨어졌다가 4000rpm, 그리고 마지막에는 800rpm까지 떨어졌다가 약 4900rpm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측은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DR 기록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EDR에 기록된 결과로 사고를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이제 급발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ECU는 가속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ECU는 가속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EDR에 전해주는 그 데이터는 이 차가 지금 가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풀 스로틀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속 페달 변이량이 100% 이 데이터를 EDR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EDR은 그걸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운전자 과실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갔다가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이 광장으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교 주차장을 나오던 그랜저 차량. 우회전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지하던 학교 경비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판단은 무죄.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지만 법원은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사람은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반대편 페달로 발을 옮겨서 밟는 그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조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면,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은 정도가 그 기간 동안 50%를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조작이 어려운 정도의 그런 강도로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 엑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또 다른 차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정차도 했다가 그렇게 조작을 충분히 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2019년 2월 양주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65살 이모 씨의 그랜저 차량은 세 차례 마치고 나오면서 급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저 미쳤어.
33초 동안의 필사적인 역주행 상황. 건물에 부딪혔는데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이 숨졌습니다. 운전대는 말을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브레이크가 들어가갖고 안 나와. 딱 들어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그런데다가 차는 미쳐가지고 지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타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는데 사람도 피했고. 법원은 당시 차량의 운행 방향과 속도가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그런 운행이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중에 뭐 괴성을 지른다든가 뭐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뭐 이런 간접적인 사실만 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운전 경력이 25년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 사고를 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 정도까지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접 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간접 사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실들이 뭉쳐서 무죄를 만든 사건입니다. 요 지점에서 하나 두 사건 모두 EDR 도입 전 생산 차량이라 사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정황이 CCTV 영상에 담겨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고를 감정한 국가수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점등 스위치를 비롯해 제동 계통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첨단형 브레이크 시스템일지라도 브레이크 스위치는 간단해요. 예, 브레이크 스위치가 요겁니다. 요 부분 이제 그 하부 보면은 이제 그 접점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살짝만 누르게 되더라도 예, 접점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면은 제동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결함이 생긴다면 브레이크 작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랜덤 하드웨어 페일러는 어떤 시스템의 메모리의 어떤 특정 비트가 0과 1이 순간적으로 뒤집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비트 플립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현재 기술로는 100%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부품의 랜덤 하드웨어 페일러 확률을 엄청나게 낮출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26262의 최고 등급인 D등급을 만족하려고 하면은 이 랜덤 하드웨어 페일러의 확률이 1억 시간에 한 번으로 낮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 현재 15억 대의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S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비트 플립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 I am deeply sorry for any accident that Toyota drivers have experienced. 소프트웨어 결함이 차량의 구동과 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미국 소프트웨어 분석 전문업체 바그룹이 토요타에서 생산한 2005년식 캠리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 차량을 가속하는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가속과 관계된 일부 기능이 먹통돼 스로틀 밸브가 고정됐고 가속이 지속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설정해둔 속도를 넘어섰지만 페일세이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겁니다. 바그룹은 토요타가 국제적 통신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코딩 규칙을 8만 개 이상 위반했으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요타는 기소 유예 조건으로 벌금 12억 달러, 당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냈습니다. 그때 증명한 게 그 사고 났을 때 그게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다라는 걸 증명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도요타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충분히 공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합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고 달려드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자동차 제조사들이 얼마나 세이프티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리는 거 그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0여 년 전 토요타 사태는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오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조사들이 충분히 전자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은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 나와 있잖아요. ISO 지금 26262에서도 리던던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전자장치 오작동 가능성을 알았는데 얼마만큼 철저하게 대비했느냐. 적어도 전자 제어 장치를 2개 정도 달아뒀다면 걔네들이 그래도 노력한 걸로 봐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제어 장치를 하나만 달아놨다. 그랬을 때는 조금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엔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제작진은 지난달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연구자 10여 명을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조사 측은 자동차에는 컴퓨터 CPU처럼 최상위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위해서 국제 기준인 ISO 26262에 따른 다중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차량 작동에 관계하는 각각의 영역은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든 일시적인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구동과 제동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력을 발생하는 과정과 제동력을 발생하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신호와 브레이크 신호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볼 때마다 나는 항상 가슴이 아파요. 지금 뭐 풀이 자라서 여기 이렇게 있은 지가 한 8, 9, 10, 11, 12, 13, 6년 됐네요, 온 지가. 만 6년이네요. 예, 거의 만 6년이 다 돼가네요.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입증과 해석의 차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7년 넘게 제조사와 민사소송 중인 부산 간만동 산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아직 여기 유가족이 이제 법정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증거물로 유효하니까 지금 못 없애고 있는 거죠. 사고 당시 탑승했던 유가족 슬리퍼예요. 슬리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고인. 저기에 돗자리 카바도 그대로 있고요. 고인이 되신 분이죠.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가슴이 쓰립니다. 가슴이 너무 쓰려요. 우리 애기 신발도 있네. 아이고 가슴 아파. 참. 2016년 8월 산타페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급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90km로 달리던 차량은 14초를 더 달리다가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딸, 손자 2명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차량을 멈춰야 했던 운전자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페달을 힘껏 밟았다면 속력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원심은 입증 책임상 증명의 정도를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정도의 개연성 기준을 적용해서 보통의 50%보다 큰 사실 가능성을 요구하는 증거의 우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 증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 말고도 지금 강릉 급발진 사고도 지금 심리를 거치고 있고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있을 뭐 차량, 기계들의 이런 이제 오작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일반 국민이, 시민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가 이긴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대전 유성IC BMW 급발진 의심사고. 2018년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커브길에 진입하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나기 전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을 주행한 것을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 상황으로 보고 제조사가 원고 2명에게 각각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산타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것도 누가 봐도 이거는 급발진이에요. 엔진 오일 누유로 인한 급발진이에요. 실제로도 그 엔진 오일이 그 누출된 흔적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엔진 오일이 약간 묻어날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자동차에서는 입증을 해내요. 이게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급발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와 이건 원고 측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증거들이나 모든 기술, 모든 자료들은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재현 실험을 원고 측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도연이 아빠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함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지우지 말도록 법을 고치자는 취지입니다.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국회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던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사고 원인을 정말로 제대로 진실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시작했었던 거고 이 원인 규명을 하려다 보니 제조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차량의 결함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안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공개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오픈이 돼야지만 그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싸우게 됐고 그 진실을 밝혀질 때까지 이게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밝혀내야죠. 그 밝혀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조업자 측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자가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증명 책임을 내고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는 입었지만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패소하게 되는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조사는 나는 전혀 책임 안 질 거야. 이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커다란 데미지야. 사실 급발진 사고가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위험부담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안 하려는 태도이고 그런 위험부담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심플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네가 져. 제조사가 지면 돼. 그럼 이제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난해 유럽연합은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조사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사고의 인과관계를 추정해서라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조사의 입증 참여를 한 단계 강화하는 조치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다시 강원도 원주 국과수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시점의 EDR 정보를 보시면 이벤트 1과 이벤트 2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강릉 티볼리 사고 기록을 담은 EDR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돌이 여러 번 있는 경우 EDR은 에어백이 전개되는 2개의 사고 직전 기록을 남기는데 국가수는 이 중 2번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벤트 2에서의 이제 그 주행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벤트 1과 이벤트 2가 이렇게 이제 그 겹쳐지는 상황이고요. 이벤트 1 이후에 이제 그 가속 페달 변이량이 제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중앙 화단을 먼저 이제 그 충돌을 하고 거기서 가속 페달에서 발이 떼어져서 그 굴다리로 전도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볼리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는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국과수 감정결과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EDR 정보는 신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보고서를 본 유족 측은 비정상적 RPM 반응 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에 대한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운전자 과실을 추정했다면서 다시 한번 법원 감정인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감정을 통해서 최소한 그 국가수의 분석이 잘못됐다, EDR의 기록이 잘못됐다, 이와 같은 그 다른 차량에 소재 결함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함으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 측과 제조사 측의 정반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증명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랜 법정 다툼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시스템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unintended acceleration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시스템의 오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그만큼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ISO 26262로 대표되는 인류 기술의 모든 총합을 모아서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가장 진리는 가장 심플한 거죠. 결국 급발진이 있다. 아주 가능성은 작지만 있다라고 해버리면 심플해요. 급발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데 급발진이 없다라고 하면서부터 각종 가정이 붙어서 사고 하나하나가 다른 케이스로 이유를 대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급발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작사도 피해자죠. 급발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급발진 방지 장치들을 달고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에서 급발진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오해를 풀도록 힘을 합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내부 결함 때문이든 운전자의 조작 실수 때문이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으로 인한 피해는 이어집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후 튕겨나가 인근을 걷던 80대 여성을 친 뒤 멈춰섰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은 끝내 숨졌습니다.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덮치고 야쿠르트 전동 카트와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대 문명의 그림자입니다. 첨단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 모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술의 미래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요인으로 귀결시켜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는 적어도 15개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으로 귀결될 수 없다. 그래서 좀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야 하는 거고, 이해의 영역으로 넘어가야만 비로소 사회 문화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고 좀 더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측정 가능한 거, 증명 가능한 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논의가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쳇바퀴 도는 거죠, 그 안에서. 단순히 자동차 기술 개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이 급발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급가속 사태도 우리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인식들이 전환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일어나야지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